오늘 또 반갑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허준의 현대소설 잔등입니다. 동의보감이 생각나네요. 자, 이 아이들이 쓰는 글이 제발 전쟁은 그만. 자, 전쟁은 정말 나쁜 것이죠. 이 소설의 중심 인물이 독립운동으로 아들을 잃은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는 일본에 대한 어떤 원한을 어, 폭력으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갚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의 성숙한 삶을 통해서 전쟁의 상처 치유를 위해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길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움되는 국어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인플루언서 구독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글잡입니다. 독립운동으로 아들을 잃은 할머니의 성숙한 삶. 자, 전쟁의 상처 치유를 위해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길. 자, 우리가 일본한테 무슨 복수 이런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길을 할머니를 통해서 배웁니다. 자, 패망한 일본인의 아픔에 눈물 흘리는 할머니는 미래의 희망을 보여줍니다. 자, 허준 잔등 해석. 이 작품은 1946년에 발표된 허준의 대표작으로 해방 직후 상황을 냉철한 시각으로 응시하여 인간애의, 인간의 사랑의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룬 소설입니다. 만주에서 서울로 오기까지의 귀국 여정 속에서 당시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드러내면서 인간 존재에 대한 따뜻한 애정, 남은 일본인들이 참 비참하잖아요. 그들에게 이제 밥을 주는 할머니 모습이 나옵니다. 애정을 잔등이라는 한 점 먼 물 그늘의 불빛을 통해 형성하고 있다. 저 멀리 있는 희미한 불빛을 통해서 그 따뜻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시대적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실을 객관적으로 응시하여 새로운 시대 정신을 모색한 작가의 냉철한 자기 인식이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공부하는데 특별한 비법 없습니다. 엉덩이 아프도록 앉아 있고 눈 아프도록 책을 보고 손이 아프도록 어, 글을 쓰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좋은 요약지 딱 내주는 거 그것만 보고 공부하면 실패합니다. 요약지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자, 이해의 배경입니다. 자, 이 작품은 1인칭 관찰자의 시점에서 해방 직후 사회의 풍경을 객관적, 사실적 필지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일종의 여로형, 어, 여행을 한다는 그런 뜻이죠. 소설로 칙령에 끌려갔다가 해방을 맞이한 주인공, 1인칭 관찰자죠. 화자이고 주인공의 친구 방과 함께 만주 장춘을 출발해 함경도 회령 청진을 거쳐 서울로 돌아오기까지 길 위에서 보고 겪은 일들이 소설의 주된 내용입니다. 주인공이 길에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뱀장어를 잡아 파는 소년과 국밥집 할머니가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작품의 주제의식과 직결된 중요한 두 인물이 됩니다. 소년은 일본인을 향한 강한 증오심을 지닌 인물이고요. 국밥집 할머니는 일제히 폭압에 아들을 잃었음에도 패망한 일본인들의 비참한 처지 앞에 선 연민의 눈물을 흘리는 인물입니다. 주인공은 두 인물의 모습에서 패망한 일본인을 대하는 조선인의 태도가 다면적인 것을 알게 되며 정말 분노에 차오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비참한 일본인의 모습에 연민의 정을 느끼는 그런 할머니도 있었죠. 특히 국밥집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면서 역사적 회원은 원통한 마음을 푸는 것을 회원이랍니다. 역사적 회원과 민족적 갈등을 넘어서는 인간애의 보편적 가치를 깨닫습니다. 지문에 실린 부분은 주인공이 국밥집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요. 여기서 주인공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국의 폐망으로 참한 처지에 놓인 일본인들을 다른 민족이 아니라 같은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들에게 연민과 동정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제목 잔등, 희미한 등불은 소설 속 국밥집 할머니가 보여준 인간을 향한 따뜻한 사랑을 상징하는 소재로 작가가 전하려고 했던 주제의식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작품 줄거리입니다. 해방 후 광복의 열기와 무질서가 뒤엉킨 상황에서 친구인 방과 장신에서 청진까지 오던 나는 열차를 놓칩니다. 방과 헤어진 뒤 화물차를 얻어 타고 청진 못 미친 수성까지 오게 됩니다. 나는 제 방을 따라 내려가다가 뱀장어를 잡는 한 소년을 발견합니다. 이 소년은 해방 전에 뱀장어를 잡아서 일본인에게 팔았는데 얼마 전 숨어있는 돈 많은 일본인이 도망가는 것을 한국인들에게 알려 그 일본인을 잡을 수 있게 했습니다. 나는 그 소년이 일본인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있는 모습을 막연히 바라만 봅니다. 사실은 뭐 저도 분노하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은데 분노하면 결국 자기가 손해보는 일이 많죠. 자, 방을 만나려고 청진역으로 왔을 때 국밥 장사를 하는 어떤 할머니를 또 만납니다. 할머니는 갓 서른의 남편을 여의었고 독립운동을 하던 아들마저 감옥에서 잃은 사람입니다. 그런 불행한 과거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난민들에게 너그러울 뿐더러 일본인에게까지 원한과 저주를 넘어 관대하고 동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나는 할머니에게서 인간애와 희망의 넓고 아름다운 시야를 발견합니다. 나와 방은 다시 군용 열차로 청진을 떠납니다. 나의 머릿속에는 국밥집 할머니의 등이 흐린 불빛으로 새겨집니다. 자, 한눈에 보기입니다. 인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뱀장어 잡는 소년입니다. 일본인들의 거동을 샅샅이 고발하여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서 벌떡 일어설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일본인에 대한 철저한 증오심을 대변하는 인물로 일본인에 대한 복수에 앞장서는 인물입니다. 국밥집 할머니는 일제히의 아들을 잃어버렸으나 아들과 함께 일본 통치의 비리를 폭로하다가 죽은 일본인을 생각하면서 그 일본인도 우리나라 편을 든 사람도 있었겠죠. 패망한 일본인들의 거지 행색에 오히려 동정과 연민의 눈물을 흘리는 인물로 일본인에게 관대하고 호혜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런 인물입니다. 서로 대조되는 인물이죠. 이 두 인물을 통해 격앙된 흥분 상태와 균형을 잃어버린 증오심, 이거는 본연이죠. 패자에게 보내는 동정과 밑바닥의 비애를 맛보기도 합니다. 할머니와 잔등의 의미입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불행한 삶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람들의 동정을 느끼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청진을 떠나는 마지막 장면에서 그 할머니의 영상이 황량한 폐허 위에 퍼덕이는 한 점 먼 불 그늘의 발광체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단순한 추억의 불꽃으로서가 아니라 지향적인 가치, 지향해야 할 가치죠. 지향해야 할 불꽃임을 암시합니다. 피란 보따리 하나만 짊어지고 돌아온 나는 고국에서 오직 이 늙고 외로운 국밥집 할머니의 삶에서 시대의 참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런 인간애가, 보편적인 인간애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 여로형 구조인데요. 그, 장소를 이동한다는 거죠. 만주 장춘에서는 친구 방과 함께 귀국길에 올랐고요. 해령에서는 친구 방과 헤어졌고요. 수성에서는 뱀장어 잡이 소년을 만났습니다. 청진에서는 국밥 장사를 하는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울로 돌아왔죠. 자, 감상하기입니다. 앞부분 줄거리입니다. 광복 후 만주에 직용을 갔다가 친구인 방과 함께 서울로 돌아가던 나는 장춘에서 청진까지 오던 길에 열차를 놓쳐 방과 헤어집니다. 자, 화물차를 얻어 타고 수성까지 내려온 나는 뱀장어를 잡는 소년과 만나게 되고요. 소년은 일본인을 상대로 뱀장어를 잡아 팔면서 돈 많은 일본인이 누구인지 알아내어 한국인들에게 알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인에 대한 복수의 앞장서는 그의 모습에서 나는 이질감을 느낍니다. 공감할 수 없다는 뜻이죠. 자, 방을 만나기 위해 청진까지 내려왔을 때 이번에는 국밥집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할머니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아들마저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사했습니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다른 난민들을 다독이고 심지어 일본인에게까지 동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자, 이번에 난 참 수타 울었습니다. 수타는 사투리죠.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가토라는 일본인이 있었는데요. 이 일본은 아들의 친구이한데 한국 사람 편을 들었습니다. 가토에 대해 아들이 한 말의 뜻을 알고 그 가토에 대해서 아들이 한 말의 의미를 이제 알았다는 거죠. 우리 애 잡혀가던 해 여름 가토라는 일본 사람이 젊은이 하나도 그 속에 끼어 같은 일에 같이 넘어가죠. 가토도 우리 애와 같은 일을 했다는 뜻이죠. 자, 독립운동을 했다고 잡혀간 아들이고요. 가토는 일본 사람이지만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활동하다 감옥에 간 인물입니다. 처음엔 몰랐다가 그의 가을도 깊어서 재판에 끝이 나자 기결감은 기결수들이 있는 감옥이죠. 기결감은 감옥입니다. 그냥 감옥으로 옮겨가게 된 뒤 어느 날 첫 면회를 갔다가 그는 일본 사람하고 같이 간 줄을 집에 입에서 들어 알았습니다. 가토와 같은 일본인도 있었다라면서 알았다는 거죠. 겨울에 들어서서 젊은이는 원산으로 옮겨가는 거죠. 이감을 가게 되었는데 집에는 아들이죠. 말을 쫓아가면서 입으라고 옷 한 벌을 쥐어들고 갔더니 그때 우리 애 하는 말이 가토라는 사람은 집은 있으되 집이 없어서 온 사람이 아니요. 먹을 것이 있으되 제 먹을 것 때문에 애쓸 수 없던 사람이다. 뭡니까? 가토는 침략과 수탈을 위해 조선에 온 사람이 아니라 그 일본인으로서의 기득권을 버리고 조선 독립을 위해 노력한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물론 건달을 하려고 건너온 사람도 아닌 것이니 자기하고 같은 일에 종사하였으나 거지도 아니요. 나하고 같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죠. 도둑놈도 아니요.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지요. 일곱법이 쓰였네요. 가토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럼 무엇이 죄냐? 일본 사람은 일본 바다에서 나는 멸치만 잡아 먹어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고 한 것이 죄가 된다. 그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반대했죠. 그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 일본인들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조선을 침략했다고 주장한 가토입니다. 어머니 멸치만 잡아 먹어도 산다는 말을 아시겠어요? 하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잘. 네, 누가 무엇 때문에 누구를 까닭으로 싸웠는지 그건 난 모릅니다. 하지만 내 아들이 붙들려 갔으나마 제 아님을 못 믿을 나는 아니었으므로 아들을 믿는다는 거죠. 아들이 죄가 없다는 것은 나는 안다. 응당 당장에 해득해야 할 말. 해득은 뜻을 꿰지 않은 거죠. 해득했어야 할 말을 이 말들을
5년 동안 두고두고도 해득치 못하다가 이제야 겨우 오늘에야 겨우 해득한 것입니다. 식민지 정책을 반대한 일본인도 있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그런 거죠. 그 종자들로 해서 어떻게 눈물이 안 나옵니까? 그 종자들은 일본인들이죠. 그 종자는 거의 패망 후 남은 일본인들이죠. 그 사람들을 보니까 나도 눈물이 나오더라. 동정심이죠. 안 나옵니까? 대리법이죠. 할 말이 더 이상 없다, 그죠? 젊은이가 원산으로 간 것은 첫눈이 펄펄 날리는 과히 춥지는 아니하나 흐린 음산한 날이었어. 나는 새벽부터 옥문전에가 섰다가 배웅을 해주었는데 간 후로 물론 나왔다는 말도 못 듣고 죽었단 말은 못 들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나 죽지 않았으면 이번에 나왔을 겁니다. 젊은이는 바로 가토죠. 저것들이 저 업고 잡고 끼고 열거네요. 주릉주릉 단 저 불쌍한 것들이 갓도의 종자인 것을 모른다고 할 수 없겠으나 어떻게 눈물이 아니 나겠습니까? 갓도를 생각하면 아이들을 업고 짐을 짊어지고 거지 행색으로 떠다니는 일본인들을 보면 증오가 아니라 동정을 느끼고 있다. 이런 뜻이죠. 자, 망해버린 일본인의 동정과 연민을 느끼는 할머니입니다. 이때 갑자기 불이 끔풀하는 깜빡하는이죠. 느낌과 함께 노인의 말이 중도에 툭 끊어지며 그 부드러운 두 눈동자를 짙게 키어 내 머리 위로 문 밖을 내다보는 바람에 나도 스스로 일어나는 불의의 감각에 이끌려 몸을 돌이키지 아니할 수 없었다. 아마 누가 찾아왔었겠죠. 그것은 어미 밑을 지나가는 살랑한 한 줄기 감촉이었다. 그리고 찰나적이었으나 아마 참으로 겨우 소리를 지르지 않을 정도로 놀라 멈칫 부동의 자세에 나를 머물러 세우게 하는 간간한 느낌이었다. 자, 여기 보면 일본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긴장하는 납니다. 근데 일본이라면 난 징용 가서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좀 긴장하겠죠. 거풀을 돼요. 거풀은 껍질이잖아요. 껍질 피부. 권령이면서 권령은 유령이죠. 귀신이죠. 귀신이면서 귀신이면 개에서 더할 수 있으려 할 만한 한계의 권령이 귀신 같은 사람이 유령처럼 쓰이는 일본인이 문설주이기도 하고 문기둥이도 한편 짝 통나무 기둥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자, 정말 아주 비쩍 마르고 귀신 같은 사람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더부르기 내려 덮인 머리칼 밑엔 어떤 얼굴을 한 사람인지 채 들여다볼 용기도 나지 아니하는 동안에 뭐 보기도 역겹겠죠. 너즈레기는 누더기입니다. 너즈러기 위에 다시 너즈레기를 걸친 깡통한은 헐벗은 일본 사람들의 여자 옷 밑에 다리뼈와 복사뼈가 두드러져 나온 두 개의 왕발이 비석 말랐죠. 흐물거리는 희미한 기름불 먼 그늘 속에 내어다 보였다. 저 멀리서 보이는 거죠. 일본인의 모습 묘사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 있겠습니까? 한 팔을 명치 끝까지 꺾어 올린 손바닥 위에 옹콤한 한 개의 깡통 밥 얻어먹는 도구죠. 거지다 그죠? 들리어서 역시 그 먼 흐물거리는 희미한 불그늘 속에서 둔탁한 빛을 반사하고 있으며 저겁니다. 저거는 바로 할머니가 연민의 대상으로 여기는 일본인이 저거다. 이를 가르쳐 주는 거죠. 할머니는 떨리는 낮은 목소리로 불시에 이러하였다. 낮으나 그것은 밑으로 흥분이 전파하여 들어가는 날카로운 그러나 남의 처지에 어, 지, 지기의 몸을 놓고 자기의 몸을 놓고 생각하는 은근한 목소리였다. 뭡니까? 역지사지죠. 남의 처지에 자기 몸을 놓고 생각하는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는 거죠. 역지사지였습니다. 이게 필요한데 저도 잘 안 됩니다. 그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은데 자 저것들입니다. 저겁니다. 저것들입니다.
어떻게 되네는 소리에 나는 정신이 들어 노인이 밥 양푼에서 밥을 푸고 국솥에서 국을 떠붓는 동안 잔 밑바닥에 남은 호주는 중국 술인데 우리 고량주라고 있습니다. 알독한 술입니다. 한 40도, 50도 됩니다. 알코올 도수가. 맨모금을 짤끔거리며 입술에 적시고 있었다. 나는 술 한 잔 했다는 뜻이죠. 이 불의의 손, 뜻밖의 손님이죠. 바로 국을 하러 온 일본입니다. 근데 이 불의의 손이 나는 두려움과 또 흥분의 대상이, 내게는 두려움과 흥분의 대상이 됩니다. 밥을 먹을 때를 벌려놔도 내 술의 끝을 내기는 하였으나 별로 나도 이제 술을 이제 다 먹었다 이런 뜻이죠. 끝이 났다고 곧 그의 뒤를 따라 밖으로 나서기에는 이때 나는 너무나 공포에도 가깝다. 두렵죠? 이 모습을 보면 두렵다, 그죠? 심각한 인상을 가슴 속에서 떨쳐버릴 길이 없음을 어찌할 수 없었다. 일본이니까요. 그 잔류 일본인의 처참한 모습에 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가슴 한귀퉁이에 새로 돋아나오는 흥분의 이상, 뭐 호기심이죠. 자, 일본인을 대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통해 삶의 지향점을 찾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입니다. 없을 수 없던 것이었다. 할머니가 뭔가 배울 게 있다는 뜻이죠. 잔류 일본인들에게 밥을 주는 할머니고요. 한 잔 더 주세요. 그래서 술을 한 잔 더 부쳐야겠죠. 옛날에는 술도 이렇게 잔으로 파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옛날 포장마차가 있었는데 포장마차에 가면은 술 한 잔 얼마씩 이렇게 사 먹었던 기억도 납니다. 요즘은 물론 저는 술 안 먹습니다. 나는 바닥이 마른 내 술잔을 내밀어 할머니에게 셋째 잔의 호주를 받아들였다. 세 잔째다. 그죠? 아오지를 기다리는 차에서 내려온 겁니다. 아오지는 어, 함경도 제일 북쪽 중국과 북경 부근의 지명입니다. 아마 굉장히 험한 곳이겠죠. 아오지를 기다리는 차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렇답니다. 할머니 대답에 나는 잠잠하였다. 내가 그 일본인에 대해서 지금 호기심을 갖게 되죠. 셋째 잔 첫 모금으로 혀 위에 남은 호주의 쓴맛 뒷맛을 나는 잡은 채로 몇 번 다시 보았다. 이거는 왜냐하면 술을 착 이렇게 마시는 거 저걸 보니까 내 불편하잖아요. 찹찹하고 불편한 심리가 드러납니다. 밤마다입니까? 밤마다 새들이 옵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이제 그들이 밤마다 내려옵니까? 이렇게 물었죠. 할머니가 밤마다입니다. 할머니는 밤마다 내려온다고 이야기했고요. 오는 게 늘 오겠습니다. 오는 거 보니까 항상 오겠습니다. 라고 물었죠. 오는 사람들이 늘 오겠습니다. 물으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할 수 없어서 기어 내리는 것들이죠. 기차에서 기어 내렸다는 거죠. 또 너더 대세 한 차례씩은 기차가 떠나가니까 너도 오는 것은 아니다는 뜻이죠. 다른 먹을 것이 없어서 이곳에 온다는 거겠죠. 나는 잔을 들어 넷째 번 모금의 술을 마시었다. 환자놀이 위의 핏대가 붉은거리고 온 전신의 혈관이 부풀어 일어나 이제는 완전히 술이 돌기 시작함을 나는 활연한 기분 가운데서 느꼈다. 이 술은 할머니와 대화를 원활히 하게 해주는 그런 매개체가 됩니다. 술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잠이 아니 오시더라도 밤을 새시고 앉아 계시는 건 아니겠지요. 웬걸이요 못된 버릇으로 해서 아무래도 새지요. 뭡니까? 아들조차 이렇잖아요. 그런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대신 낮에 잡니다. 내가 잠자코 그의 얼굴을 쳐다보며 계속될 그의 말을 기다리며 우리나라도 안적 제 자리가 잡힐 겨를이 없어서 이제 방금 해방된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 혼란한 시대 상황이다. 그리고 우리가 자리 잡을 겨를이 없죠. 그렇지 이제 딱 제자리 잡히고 나면 나 같은 노폐한 늙은 것이야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무용지물이지요. 무엇이 내다보이는 게 있어서 무슨 권력이 나겠기에 아글아글 돈을 벌 생각이 있어 그러겠습니까마는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벌리는 게 있으면 돈이 있으면 절에 들어갈 미천이나 하자는 거지요. 없으면 그만두고 자, 내가 이렇게 돈을 버는 것은 생계나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노라면 세상도 차차 자리를 잡아가야
가라앉을 테이고,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어떻게 하자고 무슨 욕심에 받쳐서 어둥지둥이야 할 내 처지겠어요. 이렇게 내가 나온다니까 해방이 된 오늘에야 왜 뻗어시 내놓고 자취회라든가 보안대라든가 안 가볼 것 있느냐 하는 사람도 없지 않지만, 자취회는 광복 후 국가 건설을 위해 만든 단체들, 요즘도 무슨 단체들 많죠? 그 보안대 이런 데가 자치회나 보안대 가서 독립운동 집안으로 보상을 받으라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 어슬선하고 일 많은 때 그건 무슨 일이라고, 난 그래 안 할란다 이런 뜻이죠. 무슨 일이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당연히 할머니께서야 그리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독립운동 집안으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아도 우리 집 애하고 가깝던 젊은이들이 요새 모두들 무엇들 되어서 부득부득 끌고 가려는 것을 내가 안 들어갔지요. 아들과 함께 독립운동한 청년들이죠. 무엇들은 아마 힘 있는 자리겠죠. 뭐 자치의 보안대에서 어떤 힘 있는 자리를 차지했을 겁니다. 그런 호사는, 사치는, 할머니는 굉장히 겸손하죠. 사실 대접받아도 충분한 처지인데 겸손하죠. 내게 당치도 아니한 거려니와 그렇지 않단들 생눈을 번이 뜨고야 왜 남에게 신세수고를 끼칩니까? 반평생 돌아본들 나처럼 가족 질긴 늙은이도 없는가 했습니다. 이 질긴 고기를 좀 더 써먹다 죽으리라 싶어 나왔는데, 어, 나와보니 안 나왔던 것보단 얼마나 잘했나 싶었는지요. 남에게 의지 않고 스스로 애써 살았던 할머니의 삶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피란민과 잔류 일본인에게 밥을 해주는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할머니입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러실 수야 있겠습니까? 멀리요. 이제 앞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얼마 안 가서 쓸데없는 무용지물이 될 것인데, 할머니 자신이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 그동안에라도 무엇이다 뼈다귀를 놀리고는 몸을 움직이고 그 일을 하고 먹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또 안 그렇다면 이렇게 피란민이 우글우글하고 눈에 밟히는 것이 많은 때 무엇이 즐거워서 혼자 호사를 하자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피란민과 잔류 일본인에게 밥을 해주는 삶에 만족하는 할머니고요. 피란민도 형지 없이 어지럽고 형지는 형체가 있던 자리, 어떤 형체가 있던 자리도 없이 어지러웠고 피라민도 뭐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뜻이죠. 일본 사람들도 과연 눈을 겉들떠 보기 싫게 처참하지 아니함이 없었으나 생각하면 이것을 혁명이라 하는 것이었다. 자, 눈을 겉들떠 보기 싫게 처참하지 않은 이거는 뭡니까? 목불인견입니다. 눈앞에 벌어진 상황을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자, 혁명은 기존 질서가 급격하게 바뀌는 것이 혁명입니다. 혁명은 가혹한 것이었고, 또 가혹하여도 할 수 없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혁명의 당위성입니다. 뭔가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 자, 한 개의 배장사를 에워싸고 지나쳐 간 짤막한 전경을 통하여 지금 마주 앉아 그 면면한 심정을 토로하는 이 밥장수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자, 면면이는 계속해서죠. 계속해서 심정을 토로하는 밥장수 할머니, 어떻게 배 하나리며 그것이 어떻게 된 밥 한 그릇이기에 덥석덥석 국에 말아줄 마음의 준비가 언제부터 이처럼 되어 있었냐는 것은 이건 뭡니까? 생면부지의 남에게 국밥을 말아주는 할머니에게 민족 감정을 넘어선 인간애를 느꼈다는 거죠. 나의 새로이 발견한 크나큰 경이가 아닐 수 없었다. 일제의 고통을 당했음에도 그들을 포용하는 인간애를 발견한 경이로움입니다. 배장사도 뭐 그런 희생을 했겠죠. 경이보다는 그것은 인간 희망의 넓고 아름다운 시야를 거쳐서만 거둬들일 수 있는 하염없는 너그러운 슬픔 같은 곳에 나를 연하여 주었다. 자, 나를 연하여는 나를 이끌어 주었다는 겁니다. 그죠?
모든 인간은 소중하다는 바로 그 인간입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되갚기보다 연민과 동정을 통해 원한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혓바닥에 삽살한 뒷맛을 남겨놓고 간 미주의 방울방울이 흠뻑 몸에 젖어들듯이 넓고 너그러운 슬픔이 내 전신을 적서 올라옴을 느끼었다. 자, 미주는 좋은 술인데요. 왜 좋은 술이냐 하면 할머니와 소통할 수 있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준 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건 뭡니까? 할머니의 포용, 용서를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희망, 할머니에게서 본 희망을 봤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네다섯 피난민들이 몸을 얼려가지고 흘흘거리고 들어서는 바람에 나는 자리를 내어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얼려가지고는 어울려서, 몸을 어울려서 들어왔다는 것. 이들은 바로 할머니를 찾은 피난민들이죠. 민족 감정을 넘어선 할머니의 인간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할례는 현대소설이고 여로형 소설입니다. 우리 여로형 소설은 또 많이 있죠, 더러. 자, 사실적이고요. 주제는 해방 후 새로운 인간 정신의 모색이고요. 해방 후 혼란한 사회 현실에서 보편적 인간의 바탕을 둔 새로운 시대 정신의 모색입니다. 특징은 광복 후 만주 장춘에서 함경도 회령 정진을 거쳐 서울로 오기까지 나와 친구 방이 겪은 체험담으로 여러형 구조로 전개됩니다. 시간적 배경은 해방 직후이고요. 공간적 배경은 만주 정진 등기입니다. 1인칭 관찰자 시점이고요. 해방 공간이라는 당대의 시대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광복을 맞이하는 태도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고요. 외놈들 때려잡자가 아니고 뭔가 인간애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일본 놈들이 그게 안 되죠, 지금도. 인간적 삶의 따뜻한 애정을 잔등의 불빛이라는 상징을 통해서 형상화했습니다. 할머니의 희미한 등불이 그런 따뜻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광복을 맞이한 한국인의 두 가지 상반된 모습. 할머니와 장어잡이 소년이죠. 이 모습을 통해 광복과 귀향의 감격적인 의식에 함몰되지 않고 냉철한 시각으로 당대의 현실과 인간의 의미를 보여줍니다. 자, 활동하기가 있습니다.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